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돼지국밥 좋아하십니까? 부산 경남에서 주로 먹는 음식이죠. 돼지국밥. 서울에도 돼지국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 서울에 돼지국밥 집이 새로 생겼다, 맛있는 집이 생겼다 하면 꼭 찾아가서 한번 먹어보곤 하는데, 서울 지역에서 돼지국밥은 순대국밥하고 비슷한, 그래서 국물 맛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실망을 하는 경우도 많고, 서울에서 부산이나 경남에서 하는 그 돼지국밥처럼 해서는 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입맛이 좀 다른 거죠. 부산과 경남에서 하는 이 돼지국밥, 그 국물 맛, 제가 이것을 정말 좋아하고, 일전에 제가 한 유튜브에서도 이 돼지국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돼지국밥을 참 좋아하는데, 이 돼지국밥의 국물 맛을 표현하는 한 신문 기사가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일보에서 이 돼지국밥을 홍보하는 형태의 기사를 통해서 그 제목으로 뽑힌 것이 영혼을 적시는 국물이라고 해서 좀 과장이 되긴 했지만 표현이 참 재밌다. 정말 술을 좀 많이 마신 그 다음날 돼지국밥으로 해장을 할 때 그 국물 맛이 일품이죠. 영혼을 적시는 국물, 돼지국밥인데, 제가 돼지국밥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윤석열이 부산을 찾아서 돼지국밥을 먹으면서 대선 소주를 마셨다. 어제 윤석열이 부산을 찾아서, 부산에 지금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 북항 재개발 현장에 박형준 시장하고 같이 함께 찾기도 했고, 자갈치 시장도 찾았고, 점심으로 돼지국밥과 부산의 대표적인 소주죠, 대선 소주를 마셨다. 윤석열 총장이 대구 경북과는 달리 부산 경남에 대해서는 김경수 여론조작 사건, 드루킹 사건, 그 메시지 외에는 특별한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는데 그 시민들이 구름처럼 운집을 했다. 이 윤석열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또 돼지국밥을 먹고 대선 소주를 마셨다. 라는 걸로 부산 경남 PK 지역의 그 경제 현실이 지금 아주 어려운, 전국이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만 그 어려운 PK 지역에 대한 윤석열식의 행동, 먹는 음식, 장소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친화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영혼을 적시는 국물, 돼지국밥도 좋고요. 또 대선 소주. 지금은 소주 시장이 이렇게 지역별로 제한이 다 풀렸지 않습니까? 다 풀려도 아직은 지역별로 과거에 이제 대표적인 소주였던 이 상품에 대한 애착이 강하죠. 대선 소주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제가 오래전에 이 부산에 있는 대선 소주를 제조하는 그 공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선 소주의 그 주인도, 회사 주인도 바뀌고 했지만, 그 당시에 회사의 대표이사가 저에게 한 말이, 대선 소주를 그 제조하는 공장에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차르트 음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주를 만드는 회사에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상당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그때 대표이사가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 그 소주의 맛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해서 박장대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소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는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 모차르트 음악을 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표이사가 물론 과장이 좀 있었겠죠.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느냐, 베토벤 음악을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미묘한 맛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과장해서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저는 그 나훈아 씨의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럼 나훈아의 노래를 한번 틀어보면 어떻겠느냐, 부산이 낳은 대표적인 가수가 나훈아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이같이 대선 소주와 돼지국밥에 대한 지역적 애착이 매우 강한데, 윤석열이 돼지국밥과 대선 소주를 마시면서 부산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기획이 괜찮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자갈치 시장을 윤석열 후보가 방문을 했는데, 자갈치 시장은 언제나 사람이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또 무더위 때문에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윤석열이 온다고 말 그대로 시민들이 구름처럼 운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갈치 시장을 온다라고 하면 이미 엄청난 술렁거림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찾는다라는 그 계획 발표만으로
지지율이 출렁거린다고 할 정도로 대단했죠. 그래서 뭐 구름처럼 사람들이 운집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영향력이 퍼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처음으로 다시 되풀이됐다. 소위 YSDJ 시절에 그 다음 한참을 건너뛰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다음 이렇게 윤석열로 이어지는 이 구름처럼 시민들이 운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제도 김경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 특검이 정말 잘 된 것이다. 이제 더 이어서 특검을 연장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뭐 여당은 당연하고 야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원죄론, 소위 윤석열이 과거 중앙지검장인 시절에 이 특검이 있기 전에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야무지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여론조작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고 그 드루킹과 어떻게 공모했는지가 백일하에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 이건 당연히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책임론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허익범 특검이 언론 인터뷰에서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런 여론조작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 대선에 그게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이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책임론을 묻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오히려 윤석열을 공격하는, 지금 이게 윤석열을 공격할 때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런 대선 여론조작,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부분을 밝히는 부분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을 공격하는 게 올바른 태도냐 하는 부분에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첨가를 드리면, 지난 총선 때였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김경수와 지금 김태호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전국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도 드루킹 사건이 이미 불거졌습니다. 김태호와 김경수의 이 대결, 많은 관심도 끌기도 했고, 또 김경수와 김태호에 대해서는 제가 뭐 10년, 20년 전부터 두 사람에 대해서 모두 아는 관계였기 때문에 당시의 경남도지사 선거에 대해서 제가 밀착 취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2달 가까이 긴 기간 동안 김태호, 김경수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정말 소상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가 흔히 기존 언론사가 하는 어떤 보도의 행태, 주로 스케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시장을 갔다, 누구를 만났다, 어떤 공약을 내놓았다, 서로 어떤 공방전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쭉 얘기해주는, 시청자들에게 얘기해주는 정도 수준에서 거쳤습니다. 근데 이때는, 지난 총선 때는 제가 김경수와 김태호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알고 있기도 하고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기도 했고, 그래서 좀 제가 깊이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제 원칙을 세워서.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시각으로 제가 정말 은밀하게 어떤 사실,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제 판단까지를 가미를 해서 제가 2달 가까이 이 김경수와 김태호의 대결, 이걸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태호 지지층, 김경수 지지층으로부터도 엄청난 많은 댓글을 받았고, 항의 댓글도 받았고, 또 뭐 회사 내부에서도 엄청난 비판과 압력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김태호가 잘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내일은 김경수가 잘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총선 때 이미 쟁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경수 쪽에서 불만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욕설을 비롯해서 많은 비난들을 제가 댓글로 받았습니다. 그때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김경수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곧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하면 이제 김경수 측에서 댓글이나 문자 폭탄을 쏟아붓는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김경수가 당선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그때 언론 보도를 좀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공정하고 객관적이지만 좀 깊이 있게 보도를 해보자. 그래야 유권자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기자 생활을 30년 이상 했지만 기자들이 언론 자유를 훼손하고 언론 자유의 발목을 잡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자들이 사실은 싫어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권력에 의한 간섭, 그 다음 돈, 자금에 의한 간섭, 그 다음 이제 정치적으로 진영별로 또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각 진영별로 나뉘면서 댓글이나 문자 폭탄을 통한 압력, 이런 압력들이 언론 자유를 해치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뭐 기자의 운명이기도 한데, 지난 총선에서 김태호와 김경수의 대결을 제가 보도를 하면서 참 외로운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거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 편은 없습니다. 오늘은 김경수가 좋다고 했다가 내일은 비난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드러난 팩트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오늘 누구를 만난 것은 훌륭한 선택은 아니었다. 오늘 메시지는 평가할 때 어느 쪽이 나왔다. 이런 평가까지를 제가 했거든요. 그 다음 여론조작 사건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KNN 방송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제가 보도했던 그 리포트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 느끼듯이 언론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고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는 언제나 있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진영이 적대적으로 나뉘게 되면서 댓글이나 문자 폭탄을 통한 이 압력도 굉장히 심하다. 또 하나는 가짜 뉴스 부분입니다. 이 악의적 가짜 뉴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에 과거에 어떤 검사와 동거를 했었다 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림공감TV 경기신문이라는 곳에서 이거 뭐 연합 취재를 했다라고 하는데, 김건희 씨가 과거 어떤 검사와 동거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검사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94세라고 합니다. 그 할머니의 인터뷰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 그러니까 그 검사의 어머니가 하는 말은 김건희가 과거 자신의 아들, 검사인 자신의 아들과 동거를 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집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인터뷰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게 워낙 길고 2시간 가까이 되고 또 이 팩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그 취재 기자들의 평론 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길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봤습니다. 본 제 소감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해서 되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보도가 나간 뒤에 윤석열 측에서는 바로 악의적 가짜뉴스다. 취재 윤리를 위반한 폐륜 취재다. 그 다음 거기에 보도된 내용은 모두 가짜다. 그 해당이 되는 전 검사 그 양모 변호사라고 하죠. 이 양모 변호사도 이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동거 사실을. 그 다음 윤석열 측도 부인을 했습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가장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측의 반응을 제외해 두더라도 제가 어제 본 그 내용만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취재 기자들이 그 할머니가 아마 점을 잘 보는 모양입니다. 점 보러 왔다고 속이고 그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 다음 그 할머니에 대해서 인터뷰를 시도를 하는데 자신들이 정치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사업을 잘 되겠느냐? 앞으로 정치판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할머니로부터 그 김건희 씨 부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94세 된 할머니를 속이고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94세 된 할머니에게 그 답변을 유도하고 이 내용에 대한 상대편 윤석열 측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의 얘기도 들어봐야 하고 지금 양모 변호사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확인 취재가 필요하고 그 확인 취재한 부분을 전부를 갖고 이 내용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팩트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도를 결정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균형 잡힌 보도가 될 수 있을지 다양한 각도의 인터뷰나 주장들을 시청자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줘서 시청자들의 판단을 돕게 하는 그런 정보가 될 수 있겠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근데 어제 유튜브에는 이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많은 분들이 오해할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상적인 취재를 하는 기자들은 이런 식의 취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자의 정상적인 취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이런 식의 보도를 정상적인 기자는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검증되지 않는 인터뷰를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기자는 하지 않습니다. 지난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때 김어준 방송에서 그 소위 생태탕 논란, 부산의 LCT 논란을 보도하면서 한쪽의 일방적인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기자의 정상적인 보도 행태가 아니다. 잘못하면 악의적 가짜뉴스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후보나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을 이유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개인에 대해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이런 인권 침해, 인격 살인 행위, 지금 최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부분만 해도 제가 김어준 방송을 예를 들었지만 김어준 방송도 그런 혐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채널A 사건입니다. 오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한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한겨레 신문에서 사과까지 했으니까요. 윤석열에 대한 별장 접대 모두 가짜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MBC가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 씨의 그 박사 학위 그 과정을 취재를 하면서 취재 기자가 경찰을 사칭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악의적 가짜 뉴스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가 문화일보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 명예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다. 자신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한다. 목숨을 걸고 한다라는 각오로 정치를 시작을 했다.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자신들어 정치를 못하게 말리면서 자신과 이혼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정치를 하려면 해라 라고 했다. 차라리 이혼하자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토로를 한 기사, 인터뷰를 했었죠. 흔히 많은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족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인이 반대를 한다, 정치를. 자녀들이 정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정치가 워낙 경쟁이 치열한 곳이어서 많은 부분들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 사실은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는데도 가족들의 반대를 내세울 때도 있고 진짜 가족이 반대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의 인터뷰를 보면서 부인 김건희 씨가 정말 반대를 했겠구나. 목숨을 걸고 정치를 한다. 이혼하고 정치를 하려면 해라라고 할 말은 진정성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럴 것이 정황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지금 김건희 씨 부인 또 그 장모에 대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그 재산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그 정모 씨가 계속해서 이 윤석열 처가에 대한 이런 주장들을 해왔다고 하니까 지난 20년 동안 이 김건희 씨는 이 부분에 시달려온 것이죠. 이제 윤석열이 정치를 시작하면 이건 본격적으로 이건 지난 20년간 시달린 거하고는 격을 달리하게 또 시달릴 게 눈에 뻔하니까 차라리 이혼하고 정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음직하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참 제가 보기에도 어제 김건희 씨의 이 과거에 무슨 전 검사와 동거를 했다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앞뒤도 없고 취재의 방식도 거의 범죄적인 방식으로 취재를 하는 이런 형태의 보도가 앞으로도 잇따르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김건희 씨의 주장대로 이혼을 해야 되느냐? 대통령에 나서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대통령에 나서야 되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지금 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을 해서 지금 법안 소위에서 그 통과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하는 과정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런 악의적 가짜 뉴스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 지금은 몇백만 원, 많아야 1,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그러지 말고 막 몇 억씩 정말 그 피해의 5배라고 하는데 정말 크게 책임을 묻자라고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있는 부분, 그 책임을 언론 쪽이 지고 그걸 입증해야 된다. 그런 과실이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라는 걸 언론 쪽에 그 책임을 묻자. 그 입증 책임을 언론 쪽에 주자. 입증 책임을 어느 쪽에 주느냐는 형사소송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법안을 민주당 쪽에서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이제 언론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많은 반대를 해왔습니다. 저도 그 말에 찬성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언론의 족쇄를 채우고자 하는 시도는 절대 반대합니다. 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너무나 허술한 점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쪽이 지금의 언론에 대해서 입에 재갈 물리려고 하는 그 시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대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악의적 가짜 뉴스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제가 기자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이걸 지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우리도 왔다라고 말을 하면 많은 기자들로부터 제가 비판을 받습니다. 네가 니도 기자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예, 이해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저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악의적 가짜뉴스 이걸 막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야당에서 법안을 내서라도 지금 민주당에 있는 법안은 너무나 허술하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야당에서 내서라도 이 악의적 가짜뉴스를 막을 방법은 생각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김어준 방송을 비롯해서 KBS, MBC 제가 쭉 한겨레 신문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쏟아지고 있는 이 가짜뉴스 윤석열 부인에 대해서 과거 동거 이야기까지 보도하는 그 보도의 내용 양식을 보시면 이건 정상적인 기자의 취재 형태의 보도가 아닙니다. 제가 같이 하는 동료 기자들에게 많이 묻습니다. 이렇게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보도해 본 적이 있느냐? 제가 아는 대부분의 기자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악의적 가짜뉴스는 기자의 기본 ABC만 지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면 걸려드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기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주로 여권 쪽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이 가짜뉴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유튜브에서 쏟아지고 있는 많은 악의적 가짜뉴스,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 그래서 엄청난 한 개인에게 그걸 당하는 개인의 명예훼손은 거의 인격 살인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하고 댓글 때문에 자살을 하고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연예인 경우에요. 정상적인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 의도가 아니라면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한번 야당도 검토할 때가 됐다. 야당이 법안을 낼 때도 됐다. 그 법안을 낸다고 해도 지금까지 그 나쁜 의도는 정말 막아야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기자, 정상적인 취재의 ABC, 보도의 ABC를 지키는 기자라면, 언론이라면 99% 이상 이런 악의적 가짜뉴스에는 걸려들지 않습니다. 아예 이건 남의 일입니다. 이건 지금 정상적인 취재가 아니고 정상적인 보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취재, 이런 식의 보도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상적인 언론, 정상적인 기자들은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의 부산 돼지국밥 얘기를 하다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